뭐? 아가,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받아먹을 이자는 다 받아먹고 왜 이번 투자는 싫다고 하냐고요? 내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쩌면 그걸 이런 식으로 갚아요? 이런 팸을 주면 고맙다고 절이라도 할 줄 알았어요. 당연히 줘야지. 아니, 애초에 줬어야지. 이걸 왜 이제야 줘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났는데? 사람 우습게 만드는데 재주가 좀 있으신 것 같네.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어머님이 그렇게 하게 만든 거라는 생각은 안 드나? 왜 이렇게 사람이 이기적인지. 말 조심해. 지금 어디 앞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해? 아, 진짜 상황 파악이 되지 않나 봐. 능력 있다고 만나긴 했는데 씀씀이가 너무 커서 지금까지 살면서 재산도 제대로 모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엄마 집으로 날 꼬신 게 어머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안 주면 난 어쩌라고. 아드님이랑 기혼해야지. 네가 정말 미쳤구나. 미치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그니까 아들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들지 말고 대치라든 뭐라든 해서. 순간 저는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때린 저도 놀라서 입을 막았는데 하필 아들이 들어오더군요. 그와 동시에 며느리는 우는 소리를 하면서 자신의 뺨을 잡고 방을 뛰어나갔고 아들은 저에게 화를 내곤 따라 나갔습니다. 이게 내 죄구나 싶었어요. 화가 나다가도 오죽 힘들면 그 착한 며느리가 이렇게 할까 싶기도 했죠. 그래서 결국 가지고 있던 적금을 다 해약하고 돈을 다 털어서 며느리와 아들에게 주었네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한 달 정도가 지났을 때 사고가 났습니다. 작은 애에게 줄 택배를 들고 가다가 계단에서 크게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도 걸을만 했는데 어떨 때는 허리까지 통증이 크게 왔고 결국 병원에서 검사를 했더니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보통은 도수치료나 간단한 것으로 되지만 저와 같은 경우는 새로운 인대를 삽입해서 재건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당장 수술비가 없었고 그래서 첫째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생전 아들에게 용돈이나 뭘 달라고 한 적이 없어서 정말 이제 입이 잘 떨어지지 않더군요. 뭐? 수술이요? 무릎 수술이요? 십자인대면 그거 별거 아닌데?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야. 근데 내가 적금이고 뭐고 현금을 너희한테 다 줘서 보험료 나오면 그때 내가 줄 테니까 수술을 먼저 하면 좋겠는데. 그때 며느리가 아들의 앞을 딱 막았습니다. 저희 힘든 거 모르세요? 다 투자하고 있는 돈이 없는 건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그런 말씀 하시는 것도 저희한테 부담이라고요? 일부만이라도 돌려받을 순 없을까? 엄마, 나도 지금 투자 다 해서 한 푼 없어. 좀 참아. 여기까지 온 거 보면 충분히 참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수술이 뭐 별거라고. 그거 나이 든 사람한테 돈 뜯어먹으려는 병원 수작이야, 수작. 엄마는 사기꾼들 말을 믿어? 그게 내가 아파서 그래. 걷는 것도 힘들고 날이 갈수록 허리까지 아파오고 골반은 빠지는 것 같고. 엄마, 아프면 뭐 어쩌라고. 나는 뭐 장기라도 팔까? 내 사정이 안 된다고 하고 이제 곧 있으면 목돈 들어올 텐데 하필이면 지금 이렇게 난리야. 조금 집에서 쉬면서 그러고 있으면 어련히 알아서 드릴까. 왜 여기까지 와서 들들 볶아? 나 속상하게 만들고 싶어서 안 달랐어? 너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니? 엄마가 다른 것도 아니고 수술을 한다는데 뭐? 안 달?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아이, 모르겠고 나도 좀 사람답게 집도 사고 그렇게 좀 살려고 이러는 겁니다. 언제까지 전세에서 살아? 엄마가 그때 집만 해줬어도 이사 다 안 났어. 우리가 왜 투자를 무리하게 하는데? 엄마는 엄마 아픈 것만 중요하지. 우리한테는 미래가 달린 투자야. 난 그럼 그 투자 안 할란다. 내 돈 돌려줘. 돈 다시 돌려달라고. 엄마! 아들은 제게 소리를 질렀고 며느리가 살짝 눈짓을 하자 저를 문 밖으로 쫓아내듯 밀더군요. 놓으라고 소리를 쳐도 아들은 짜증만 냈죠.
이윽고 제 뒤로 탁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와 함께 저는 무너졌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전 그날 그렇게도 싫어하던 대출을 받았어요. 보험료가 들어오면 해결될 부분이었죠. 그렇게 하니 차라리 속은 편했습니다. 그렇게 수술을 하고 요양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찌저찌 병원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병원 생활은 정말이지 죽을 맛이었습니다. 평생을 일을 하던 제가 움직이는 것도 힘들고 자유롭지가 못하니 누워서 주는 밥 먹고 TV를 보는 일만 되풀이했네요. 그러고는 퇴원을 한 어느 날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지 않겠다는 애들을 집으로 부르는 건 어렵지 않았죠. 엄마, 정말이야? 진짜 집을 팔 거라고? 내가? 내가 왜 집을 팔어? 엄마 노망 났어? 엄마가 아까 전화로 집을 팔 거니까 오라며. 그래서 왔잖아. 왜 그래? 그때 다치면서 머리도 같이 다친 거야?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구나. 이것도 내 자식이라고.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노망? 내가 아니라 네가 노망이 났지. 투자. 참나. 그게 투자냐? 어머님, 지금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애들 장난한 것도 아니고 집안 어른이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 저 솔직히 불쾌해요. 왜? 그때처럼 눈 똑바로 뜨고 대대로 보지. 아들이랑 이혼한다고 협박이라도 해보든가. 여보, 정말 그런 말 했어? 이혼? 내가? 그때 나 이유 없이 맞았다고 몇 번을 말해. 난 그런 적 없다니까? 누구 말이 옳은지 한번 보자. 저는 TV를 틀었고 리모컨을 작동했습니다. 그러자 뉴스에서 한참 주부 도박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뭐지 하는 표정의 아들과 달리 며느리의 표정은 상기되어 제가 들고 있던 리모컨을 바닥에 던지더군요. 하지만 하필이면 중요한 순간에 멈췄고 그곳에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자이크 처리된 상태였죠. 저거 보이냐? 저 폐물 내가 네 아내한테 준 반지야. 저거 정말 당신이야? 아니지? 아닌데. 아들의 눈은 초점을 잃고 떨리고 있었고 그 시선이 향한 곳에 며느리의 손에는 같은 모양의 반지가 보였습니다. 며느린 그 시선을 느꼈는지 반대 손으로 반지를 가리면서 소리를 꽥 질렀죠. 그러자 아들이 벌떡 일어나 며느리의 멱살을 잡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너 진짜야? 투자가 저거야? 그럼 저번에 취장 핑계 냈던 거 경찰서야? 나 아니라고. 진짜 아니야. 모자이크 처리됐잖아. 저게 나라는 확신 있어? 같은 반지일 거라고 생각은 못해? 어머니가 날 모함하는 거야. 실루엣이 딱 너잖아. 머리 스타일이며. 너 진짜 미쳤지. 이번 투자에 내 주변 회사 동료까지 다 끌어들였다고. 빌어먹을. 경찰서에 끌려갈 사실대로 말할 거야? 그러자 며느리가 무릎을 탁 꿇었습니다. 진짜 투자금 회수가 되지 않아서 딱 한 번만 한 거야. 진짜야. 다시 하면 돼. 나 회사 다니는 거 거짓말 아닌 거 알잖아. 당신도 봤잖아. 어? 도박. 너 어떻게 풀려난 거야? 초범이라서. 똑바로 말해. 진짜 초범인 거야? 이번에만 처음 걸린 거야? 말해! 진짜 처음 도박했어. 나 몰라? 나 정말 어머니 돈이라도 건지려고 그런 거라고. 미친. 내도 내놔. 아이씨, 너 같은 년이랑은 이혼이야. 당장 이혼이라고. 내가 그간 해왔던 걸 생각해. 여보, 자기야. 우리 딸을 생각해야지, 어? 어머님, 어머니도 저한테 받은 돈 있잖아요. 제가 손해보게 한 건 이번이 처음이고, 네? 둘은 그 뒤에도 계속 말다툼을 했고 당장 이혼이라도 할 줄 알았지만 아들은 전세금을 빼서 주변 사람에게 돈을 돌려주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더군요. 처음이라는 그 아이의 말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갈 곳이 없어져 손녀는 친정에 맡기고 둘이 저희 집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처음에는 좀 안타깝기도 했고 며느리의 말을 저 역시도 믿었습니다.
마음이야 당장 이혼시키고 끝내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게 어디 쉽나요? 무엇보다 제게 두 사람이 제 눈치를 살피고 더 잘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어쩐지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집으로 들어온 지 일주일째 되던 새벽에 며느리와 아들이 속닥거리는 소리를 듣고 모든 게 거짓이었다는 걸 알았죠. 인감은 찾아봤어? 장롱은 일단 뒤졌는데 안 보여. 어디 다른 곳에 두신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나? 아들인데 고소하겠어? 일단 내가 살고 봐야지. 그러게 진지게 아파트 해줬으면 당신이 무료하게 투자할 일도 없었지. 이제 동생 줄이고 그러는 것 같아서 더 열받아. 그 망나니 자식이 뭘 했다고. 해외에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데 엄마 모시고 우리야. 위인장 그런 거 하고 어머니들 치매 이런 걸로 몰면 가능하지 않나? 병원 검사 그런 거 받아야 될걸? 일단 어떻게든 해봐야지. 일단 그 자식이 한국 내려와서 재산분할 어쩌고 이런 소리 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돼. 둘이 이혼을 하지 않은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 모든 책임을 저에게 두고 있었던 거였죠. 그 이야기까지 들으니 마음이 차갑게 식는 기분이 들었어요. 하지만 상처는 너무 받았고 쫓아내지도 못하고 제 탓만 하다가 화병이 나서 절에 다니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108배를 하며 마음을 다스려야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 작은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컴퓨터 엔지니어 기술이 있었던 작은 아들이 취업에 성공하면서 기간을 연장하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드디어 조건이 되어 시민권 자격을 얻었다고 말이죠. 거기까지 가서 혼자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대견하면서도 다신 아들을 보기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서운했어요. 그래도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그저 잘 됐다, 잘했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듣던 아들이 제게 캐나다로 오라는 말을 꺼냈어요. 그곳에서 자리도 잡혔고 이제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시민권을 얻는다는 것은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거라는 말도 덧붙이고 저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고 했죠. 그걸 듣는데 순간 괜찮다, 아들내가 참 잘한다, 재미있게 산다 거짓말을 했던 저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당장 말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오겠다는 작은 아들에게 결국 저는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을 해주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 자식 그럴 줄 알았다고. 엄마 당장 정리해. 그리고 제대로 복수하고 와. 용서? 그런 거 하지 마. 엄마 그거 마음의 병으로 남아. 한국에서 다 정리해. 알았어? 알았어. 엄마가 미안. 아니 고마워 아들. 엄마가 형만 챙겼을 때 사실 나 되게 서운했는데 여기 왔을 때 엄마가 날 위해해주는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 마음이 결코 작은 건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모든 혜택을 다 받는다고 꼭 잘 사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았고. 제가 복수라는 말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것은 시어머니가 주신 폐물이었어요. 저는 며느리가 목욕을 하고 있는 사이 몰래 짐을 뒤졌죠. 한번 들어가면 안에서 뭘 하는지 1시간이 넘게 걸렸기에 저는 온 짐을 싹 다 빼봤어요. 나머지는 다 팔아먹었는지 옥색 목걸이와 반지만 남아있었죠. 그것만 챙기고 저는 제대로 정리하지 않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시 돌아왔을 때 아들은 퇴근한 상태였고 며느리는 저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집에 머무르고 있으니 큰 소리는 내지 못하는 것 같았죠. 엄마, 혹시 이 사람 물건에 손댔어? 그거 폐물! 아 이거 며느리가 다시 돌려주더구나. 어찌나 고맙던지. 그래서 오늘 하고 나갔다가 왔어. 시어머니가 주신 물건을 돌려줄 생각을 다 하고 이러니 이 집을 팔면 너희 생각 안 할 수가 없게 됐어. 정말? 어머님 제가 언제요? 당신은 가만히 있어. 아니 여보 내가 돌려준 게 아니라. 아니었어? 내 방문 앞에 두고 간 게 너인 줄 알았는데 감동을 괜히 받은 모양이다. 그래 그럼 내가 돌려주랴? 저는 주섬주섬 반지를 빼려고 했고 아들은 그런 저를 제지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티내기 싫어서 그래. 그냥 모른 척 하고 싶어서 그런다고. 엄마한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말했어. 그러니까 돌려주고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다 이러더라고. 그래? 정말 고맙다. 역시 내가 며느리 하나는 잘 데렸어. 그때의 며느리의 표정은 불을 뿜을 것 같았어요. 씩씩거리는 게 꼭 압력밥솥 같았죠. 저는 그걸 제대로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둘은 집을 팔아준다는 말에 꼼짝하지 못했으니까요. 아들에게는 여기저기 음식을 먹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는 제대로 시집살이를 보여줬죠. 커튼을 다 뜯어놓고 겨울 이불까지 직접 하게 했습니다. 엄마, 나 방금 퇴근했는데 파주라니. 거기 도넛을 왜 먹고 싶은데? 줄 서야 될 거야. 얼른 다녀오면 금방 오겠다. 내가 그때 무릎수술을 늦게 해서 그런가? 자꾸 뭐가 먹고 싶고 그래. 참, 이 집을 떠나게 돼서 뭔가 헛헛하기도 하고. 그럼 엄마, 내가 금방 다녀올게. 며느리 너는 얼른 이불 팍팍 빨고, 그리고 신발도 너무 더러워졌더라. 그것도 빨고. 알았지? 네, 어머님. 아들은 제 비위를 꽤 잘 맞춰줬어요. 하지만 며느리는 몇 번 하다가 결국 제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역시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죠. 저희 지금 똥개훈련 시키는 거죠. 저 이거 못해요. 무슨 빨래를 매일 해 매일. 결벽증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까먹은 거? 이거 일 전에 빨았어요. 커튼을 누가 이렇게 빨아요? 그래서 내 말을 안 듣겠다는 거니? 내가 조상들을 위해서 올해부터 제사도 부활시키고 할 게 이만저만 많은 게 아닌데 무릎 아픈 내 가리. 너희가 그랬잖니. 집만 주면 뭐든 해주겠다고. 당장 내일 제사인데 참석 안 해? 그리고 일주일 후에도 또 제사인 거 알지? 돌아가신 시어머니 제사야. 아주 중요해서 그건 특히나 성대하게 할 거야. 참석 안 할 거야? 아니요. 참석할 건데요, 어머님. 일단 오늘은 저 일을 하러 가야 되거든요. 이 시간에 일? 지금 퇴근한 거 아니야? 어머님이 못 준다고 부르셨잖아요. 야근해야 해요. 저 오늘 늦어요. 회의하니까 전화 자꾸 하지 마시고요. 못 받아요. 아셨어요? 진짜 중요한 일이라. 그래, 걱정 말고 다녀와라. 사실 뒤를 따라가고 싶었는데 택시가 도통 잡히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처럼 실제로 그게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을 택했죠. 아들이 퇴근했을 때 과하게 반기면서 물었습니다. 아들 연락 받았어? 내가 준 돈으로 투자는 잘했지. 에? 엄마 돈 줬어? 아니 돈 없다며. 근데 언제? 설마 그 사람한테 줬어? 비상금이 있긴 했었지. 너랑 미리 말한 거 아니야? 이상하네. 난 모르지. 아씨 왜 나한테 말 안 했지? 그 사람은 어디 있어? 몰라? 그냥 오늘 늦는다고 그러면서 꼭 어딜 가는 사람처럼 그러고 나갔어. 뭐? 이 사람 설마 도박하러 간 거 아니야? 미친. 전화를 받지 않아 더 의심이 생긴 아들은 끈질기게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늦은 시간에 들어온 돈을 받지 않았다는 며느리와 돈을 도박에 썼다는 아들은 언성을 높이면서 해가 뜰 때까지 싸웠죠. 너 도박장에 간 거 다 알고 하는 말이야. 당장 불어. 사실대로 말하라고. 누가 그런 말 했어? 어머니 저 뒤 따라오셨죠? 차 타고 가는데 혹시나 했더니 여보 그냥 잠깐 간 거야. 저는 입을 막았습니다. 설마 했는데 진짜로 갔더니 놀라서 눈이 튀어나올 것 같았죠. 너 돈 어디 있어? 어머님이 준 돈. 무슨 돈? 우리 엄마가 준 돈 어디 있었냐고! 어머니 이게 무슨 말인데요? 나한테 누가 돈을 줘요? 말해봐요. 무슨 돈? 저는 악을 쓰면서 달려드는 며느리에게 착한 척도 했습니다. 너 정말 도박에 중독된 거 아니야? 내가 돈 현금으로 준 거 가지고 나갔잖아. 그거 어디 있어? 네가 나를 그렇게 몰아붙인 거야. 난 정말이지 너를 믿었었는데. 어머니 진짜 미치셨어요?
아니, 언제 줬어? 언제? 그때 제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때렸고 멱살을 잡고 흔들었죠. 그러자 며느리도 지지 않고 숭덩숭덩 몇 가닥 없는 큰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당겼습니다. 그 사이에서 조용히 빠져나갔고 저희 집을 사겠다는 사람과 계약을 했습니다. 운 좋게도 집을 확인하고 제가 사용하던 가전제품까지도 함께 넘길 수 있었네요. 그때가 아파트 가격이 최고를 달릴 때여서 주변 시세보다 약간 더 싸게 내놓았는데도 큰 돈을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와서 둘의 짐을 모두 밖으로 뺐고 청소업체를 불러 싹 정리를 했어요. 비밀번호도 바꾸었죠. 퇴근 후에서야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된 둘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저희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지 않았고 제게 그렇게 욕을 하더니 결국 포기한 듯 사라졌습니다. 그게 큰아이의 마지막이었고요. 얼마 뒤에 작은아이가 한국으로 와서 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찌나 거기가 좋던지 별천지가 따로 없었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운전도 하지 못하는 제가 살기에는 너무나 큰 동네라 솔직히 힘들었고 답답했죠. 아들은 바빠도 늘 저를 신경 써주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 생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전에 아들이 차만 아가씨와 결혼을 했는데 아들만이 아니라 저도 덩달아 행복해졌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게 좀 주책이긴 해도 그만큼 며느리는 저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함께 산책도 해줘서 숨이 좀 쉬워졌죠. 또 최근에는 며느리가 직접 운전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같이 쇼핑도 하고 여행지도 돌고 요리도 하죠. 사실 저 지금은 이전에도 가물가물할 만큼 너무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반지는 드디어 제 주인을 찾았고 말입니다. 하지만 문득 공허한 시간 안에서 큰아이가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걱정, 그리움. 그게 뭐든 이게 아들을 잘못 가르친 벌이다. 이렇게 생각하려고 해요. 아직도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 자라듯 했지만 너무나 반듯하게 잘 자란 작은 아이도, 모든 걸 다 줬지만 비뚤어져 버린 큰 아이도 이유를 모르겠어요. 하지만 딱 하나, 너무 많은 것을 주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아끼는 화초에 물을 많이 주다가 뿌리가 썩는 것처럼 말이죠. 다른 분들은 부디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